단짠단짠 세계사의 책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유대인 전문가, 경제 전문가, 그다음에 암호화폐나 이런 쪽 전문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7개국에서 전 세계 40여 개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셨더라고요. 또 심지어 요리까지 직접 하셔서 사실 홍익희 교수님은 요리사 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태리 요리도 잘하시고 한식 요리도 잘하시는지 제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한번 여쭤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빙하기였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생명체가 죽었는데 그중 인간이 아주 간신히 소수가 살아남았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인간을 살린 그 음식이 뭔가 그걸 좀 알려주셨으면. 지금서부터 한 7만 4천 년 전에 지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산에서 토바 화산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큰 폭발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 큰 분화구가 생겼는데 분화구 크기가 자그마치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우리나라 제주도만큼 크기의 분화구가 생겼어요. 그러니 그 폭발이 어느 정도 컸는지를 아마 가늠하실 수가 있는 건데 그때 화산이 폭발하면서 잿빛 구름 연기가 올라왔던 게 지구 전체의 하늘을 거의 다 뒤덮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그마치 10개월이나 지속됐습니다. 그 통에 태양에서 내려오던 빛이 그 잿빛 먼지에 반사돼서 지구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열순환 체계 자체가 아주 먹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식물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물을 먹고 커야 되는 육식동물도 거의 멸종 상태에 들어갔고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때 죽고 극소수만 살아남았는데 그 극소수가 남아프리카 해변에 조그만 갯벌 지역이 있었는데 그 갯벌 위에 동굴 속에서 살았던 인간들 몇 천 명만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수치가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니까 그게 600명 내지 한 3,000명 정도였더라.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지구에 있는 인류는 그때 살아남은 3,000명의 다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긴밀한 혈연 관계를 갖고 있는 건데, 그때 그 동굴 속에 있던 그 초기 인류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 갯벌에 있는 바위에 붙어 있었던 홍합 덕분에 그 홍합을 먹고 살았어요. 아, 홍합이. 또 하나는 그 갯벌에서 자생하고 있는 다시마들, 해조류. 그러니까 홍합과 다시마가 인류를 그때 살렸는데 특히 다시마 같은 걸 먹으면서 인류가 소금기를 보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람은 사실은 소금을 먹지 못하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홍합과 다시마를 먹으면서 이 사람들이 소금기를 섭취할 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살아남았던 이제 시작이고, 그로부터 이제 이 책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현존하는 홍합 요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홍합 요리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지금 갯벌에 소금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고대에는, 초기 인류 시절에는 그러다 보니까 갯벌 위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갯벌에서 소금 구하기가 무엇보다 쉽고, 그 다음에 소금기를 갖고 있는 식물들을 채취해서 소금을 보충할 수 있고 또 갯벌에는 연체 조개 같은 거를 손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그 사람들이 그 수렵 채취 활동을 하면서 갯벌 근처에서 활동하는 게 여러모로 훨씬 유리했기 때문에 갯벌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는데 그런데 그 갯벌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세계에 사실은 큰 갯벌이 5개가 있는데 5대 갯벌 중에서 3개는 저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 시대에 그쪽에는 인류가 살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발견된 갯벌이고 그 당시 인류가 살았던 유라시아 대륙에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우리 서해 갯벌이고 나머지 하나가 네덜란드 바덴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의 건국 신화를 보면 꼭 소금 장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 고구려 건국신화도 그렇고 백제 건국신화도 그렇고 그 건국신화에 보면 소금장수 얘기가 꼭 껴.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면 소금장수하고 연결된 게 많고 중국과 같은 경우도 과거의 반란군이나 혁명도 그 소금 밀매 장수들이 꼭 이야기에 낍니다. 그만큼 소금은 정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어요. 고대로부터.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갯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민족이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인구 밀도가 고대로부터 가장 높았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한반도는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한반도의 특성상 산악지방이 사실은 70%야. 평야나 이 해안가는 그렇게 넓질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상 인간이 살 수 있는 지역으로서는 한반도 서해갯벌 요 주변이 세계에서 사실상 톱이야. 밥 아니면 빵 이런 줄 알았더니 사실 식량은 조개였네요. 홍합을 먹고 생기를 유지했으니까.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농업이 처음 시작하게 된 게 9,000년 전 네네. 정도 이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과학자들은. 그러니까는 그때 이제 서구에서는 밀이 개발이 됐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보리의 경작이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시아 쪽에서는 쌀 생산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산을 통해서 이제 인구들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인구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서도 갯벌 지역에 가장 많이 모인 거죠.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이후부터 그런 농사짓기 쉬운 강하구의 퇴적층에서 농사가 시작되면서 또 그 주변에 소금이 날 수 있는 갯벌 위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죠. 아, 어차피 소금이 필요하니까 네. 소금을 빨리 구할 수 있는 지역 위주로 먼저 발달하게 됐다. 네.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소금 짠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저염식하고 그러니까 소금이 그렇게 소중한지는 모르겠는데 소금과 관계된 말이 진짜 많아요. 섹스피어의 리어 왕의 코델리아한테 이제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라. 그랬더니 다른 딸들은 다 열심히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과장해서 얘기했는데 막내딸은 나는 소금처럼 사랑해요 라고 I love you like salt 이렇게 말을 했다가 아버지가 실망해가지고 셋째 딸을 버리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을 물려주고 거기서 살겠다 했는데 나중에 셋째 딸이 진정 자기를 사랑했다는 걸 알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소금처럼 사랑한다 라는 게 소금은 고대로부터 네. 신뢰의 상징이었어요. 소금은 신뢰의 상징이야. 네. 우리가 예수님 최후의 만찬이 보면은 예수를 판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소금이 신뢰의 상징이었는데 유다 앞에 소금 그릇이 엎어져 있다는 얘기는 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못 믿을 인간이라는 거를 그 소금이 상징해 주는 거거든. 그대로부터 친한 사람들이 오고 그러면은 신뢰의 상징으로 소금을 같이 먹고 소금을 선물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소금이 역사적으로 왜 중요하냐를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고대로부터 소금은 가격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은 소금을 누구나 쉽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소금이 이렇게 쉽게 살 수 있게 된 거는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소금은 어느 나라에서나 이거는 전매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왜 전매상품이 됐냐면 당시 왕들만이 소금 거래를 할 수 있어. 싼 가격에 생산을 해서 국민들한테 비싼 가격에 팔므로써 자연스럽게 세금을 확보하는 수단이 소금이에요. 중국의 진시황도 소금과 철을 전매로 팔면서 돈을 축적해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거든. 프랑스 혁명이건 인도의 혁명이건 들여다보면 거기에 다 소금 문제가 있어요. 중국도 황건적의 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소금 밀매 장수가 있어. 그 얘기는 이게 전매 상품이고 굉장히 너무 비싸게 서민들한테 팔았기 때문에 밀매해주는 밀매 장수의 소금이 나라에서 파는 것보다는 훨씬 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고 그러한 반란 같은 것도 주도했던 거거든. 사실상 왜 이렇게 소금이 비싸냐 하면 우리는 소금을 바닷가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를 않아요. 소금을 만들려면 우선 갯벌이 있어야 되는데 갯벌이 그렇게 흔치 않아. 그 바덴 갯벌하고 서해 갯벌 정도 큰 갯벌이 있고 다른 해안가에는 그렇게 갯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중해 이렇게 다녀보면 지중해에서 갯벌 볼 수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절벽이나 모래톱이나 이렇게 돼 있지. 그 다음에 중국 같은 해안가도 갯벌이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소금을 어떻게 생산했냐 하면 토기에다가 바닷물을 집어넣고 이 토기 자체를 땔감물 떼어가지고 이거를 끓여. 그래서 물을 다 증발시키고 소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소금을 만드는 지역은 주변이 다 민둥산이 돼.
더 이상 소금을 만들지 못해. 땔감. 다 갖다 쓰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금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그 소금을 또 내륙 깊숙이 운반하려고 그러면 생산비보다 운반비가 4배는 더 들어.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사막 쪽에 사는 사람들은 낙타를 이용해서 소금을 내륙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 소금 값 자체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정말 엄청나게. 그래서 사람들은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들지 못하고 땅속에 있는 암염들을 캐기 시작했어요. 다른 광물을 캐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땅속 깊이 들어가서 옛날 바다였던 지역에서 소금이 만들어져서 지금 융기대에서 산으로 돼 있는 곳에 소금 동산 같은 걸 파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생산비도 또 많이 들어. 그리고 고대에 운반비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은 어느 나라나 왕의 전매품이야. 그걸 받아서 걷는 거야. 그러면 이 전매가 언제 풀렸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해도 1960년대 풀려요. 60년대 6.25 전쟁 지나고 나서 한참 있다가 풀렸네요. 맞아요. 지금처럼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시기는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니에요. 그 전매 시기 풀리기 전까지 얼마나 귀하고 그게 많은 역사와 경제적인 문제들을 만들어냈던 게 소금이에요. 소금은 안 먹으면 죽고, 근데 희귀하고,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수단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먹는 소금은 대부분 암염을 캐서 먹습니다. 땅속에서. 그러니까 바닷가에서 만드는 천일염은 지금 유통되는 소금의 3분의 1뿐이 안 돼. 3분의 2는 그 광산에서 캐는 암염이 대부분이에요. 현대 사회에 와서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더 어떻겠어요? 과거에는 더 심했죠. 소금 때문에 막 세계사가 바뀌거나 어느 나라가 부흥하거나 망하거나 그랬나요? 우선 경제적인 것만 보더라도 청어가 자본주의의 씨앗을 잉태했다라고 내가 이제 그 강연하는 거나 그런 책들이 있는데 네덜란드가 중상주의도 성공한 그 첫 시초가 소금입니다. 소금이 청어를 절여가지고 절임 청어가 당시 유럽에서 불티나게 팔렸어요. 그 당시는 냉장고가 없던 시절이라 이렇게 소금에 절인 청어가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중한 식량이었네요. 그리고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는 4분의 1이 금식일이에요. 육류를 먹지 못해. 그런 금식일에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생선이야. 절임청어. 그러다 보니까 절임청어가 엄청나게 팔려나가면서 나중에는 수요를 못 쫓아가니까 유대인들이 절임청어를 잡기 위해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고기잡이 배를 막 찍어내서 어민들한테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그 과정에서 화물선을 만들어서 화물선의 경쟁력을 굉장히 높여. 그럼 당시 네덜란드 인근에는 목재가 자랄 만한 그런 토양이 없었어요. 거기는 저지대라 땅에 소금기가 많아서 농사도 못 짓고 목축도 못하고 나무도 자라지 않아. 그래서 고기 잡을 배를 만들기 위해서 스칸디나비아, 핀란드, 스웨덴에서 목재를 수입했는데 그쪽은 통행세를 갑판의 넓이에 비례해서 통행세를 매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본 유대인들이 통행세를 적게 내려고 간판에 있던 대포들을 다 떼어내고 간판은 조그맣게 만들고 상품 싣는 거를 배불뚝이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기형적인 배가 탄생을 했는데 그게 플루트선이에요. 플루트선. 그래서 통행세를 적게 낼 뿐만 아니라 이 배를 신속하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런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갯벌에서는 배가 이렇게 밑바닥이 뾰족한 첨조선이 아니라 비교적 밑바닥이 평평한 배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물이 나가면은 배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첨조선에 비해서 배 제작비를 거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가 있었어요. 게다가 유대인이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돛을 관리하는 복합 도르래를 만들어내. 그래서 그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범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돛을 관리하는 선원들인데 그 선원의 숫자를 3분의 1로 줄여요. 그 복합 도르래를 만들어서 그 통에 배 제작비를 낮춰가지고 네덜란드 화물선이 다른 경쟁국 화물선에 비해서 운임이 3분의 1뿐이 안 돼. 엄청 싸게 물류 비용 낮추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전체의 화물이 다 네덜란드 화물선으로 다 몰려서
화물의 물류를 평정을 합니다. 유통 장악했네요. 바다 유통. 유럽의 모든 화물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모여서 암스테르담이 물류 중심 도시가 돼. 즉 물류 중심의 도시가 된다는 건 여기서 중개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무역이 성장하다 보니까 무역을 지원하는 보험이 뒤따라서 성장을 해.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무역 강국이 되고 나서 네덜란드가 이제 중국하고 먼 거리 교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하고 교육하는 회사가 점점 경쟁적으로 많이 늘어나서 열 몇 개 회사가 돼.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경쟁 체제야. 이 열 몇 개사를 통합해가지고 1602년에 탄생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예요. 자본주의의 시작. 네,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탄생한 게 바로 최초의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식회사가 탄생이 돼. 그리고 중국과 거래하면서 한번 갔다 오려면 한 2, 3년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필요해서 주식을 바꿔야 되는데 서로 주식을 교환할 수 있는 주식거래소를 만들어준 게 암스테르담 시의회야. 그래서 주식회사가 탄생하고 주식거래소가 탄생하고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에 유럽 전체에 상품이 몰리면서 유럽 전체에 통화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통화가 1000개도 넘고 막 위조 주화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통화 통일을 이뤄낸 게 최초의 중앙은행적인 암스테르담 은행. 청어로부터 시작돼서 그 소금을 사실은 북쪽에 있던 한자 상인들이 광산에서 캐는 암염을 조달해 줬었는데 네.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살았던 스페인에는 천일염이 나오니까는 스페인의 천일염을 갖고 들어와서 천일염이 암염보다 품질도 더 좋고 가격도 싸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암염을 몰아내고 소금 상권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거든. 스페인에서 갖고 와서. 네, 그래서 그때 북부 독일의 한자 상인들은 이때 와야 됩니다. 역사에서 사라져. 그리고 유대인이 소금 상권을 장악하면서 당신은 소금 값이 비싸고 청어 값은 아주 쌀 때야. 그러니까 당연히 청어 절임 산업을 유대인들이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소금으로 시작해서 그로부터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이 탄생했기 때문에 결국 청어 절임에 쓰인 소금 상권의 장악이 자본주의의 씨앗격인 주식회사, 주식거래에서 중앙은행을 탄생시킨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네. 인간 소금 없이 못 사니까 여기 빛과 소금이 되라고.